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알프스의 융프라우. 웅장한 자태로 솟은 봉우리와 그 아래 펼쳐진 설원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광활합니다. 곳곳에는 자연 그대로의 스키장이 펼쳐져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경사길을 이곳 사람들은 마치 평지처럼 편안하게 내려가죠. 해발 4,000m가 넘는 정상까지는 산악기차가 올라가는데요. 정상에는 관광객을 위한 아담한 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단연 눈에 띄는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컵라면. 지구 반대편인 스위스. 그것도 알프스 꼭대기에서 만난 라면은 반가움 그 이상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뜻밖의 경험이라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야, 이 대한민국의 이 신라면이 이 유럽의 꼭대기에서 있다라고 이건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융프라우 매점에서 컵라면을 팔기 시작한 것은 5, 6년 전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별미가 됐죠. Es gibt einige, die probieren das. Die finden das sehr interessant. Auch halt, weil sie hier oben sehr viele Asiaten sehen. Und es ist aber ein bisschen zu scharf manchmal für die.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은 무려 103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한 해 매출액이 1조 8,500억 원이라고 하니까 2천만 원짜리 자동차 10만 대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셈이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세계적인 식품 기업들도 있는데요. 식품 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미래 산업으로 새롭게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아프리카 케냐가 고향이지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살고 있는 아린 씨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장을 봅니다. 속이 불편해 배앓이를 자주 하는 아린 씨가 장을 볼 때마다 빼놓지 않고 사는 것은 요크루트.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식품 기업 다논이 생산하는 제품이죠. 2년 전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데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네요. Yeah, it's food and it is also good for its milk. Activates milk and fruit. So why take medicine and this is natural. 지난 2008년 전라북도 무주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둥지를 튼 다논사는 물과 요크루트, 분유와 환자식을 생산하는 식품회사입니다. 세계 120개 나라에 160개 공장을 두고 있는 이 회사는 이 4가지 식품만으로도 1년에 27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는군요. 이 회사가 생산하는 요크루트 가운데 하나인 액티비아. 바로 케냐 아주머니인 아린 씨가 먹는 제품인데요.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로 확고한 위치를 굳혔죠. 다논사는 이 요크루트 하나로 1년에 무려 4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개수를 보면 1초에 한 308개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이 양을 전부 계산을 환산을 하자면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모든 요구르트를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이 팔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품 기업들의 매출액과 성장세는 이처럼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 최고의 글로벌 브랜드로 우뚝 선 스위스의 네슬레. 이곳에선 우유와 초콜릿, 과자, 커피 등을 생산하는데요. 이 회사 제품이 없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세계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연간 매출액이 120조 원이라니 놀라울 뿐입니다. 비싸봐야 몇천 원이나 몇만 원짜리 먹을거리로 몇백만 원짜리 첨단 제품을 파는 세계 굴지 기업 삼성전자와 엇비슷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순이익은 20조 원으로 삼성전자의 2배가 넘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 스타벅스.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출발한 스타벅스는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후지산이 바라보이는 일본. 세계 최대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중국 상해까지. 미국과 유럽, 아시아 51개 나라에 17,00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있죠. まあコーヒースターバックス飲みながら富士山見ながらコーヒー飲むのは最高ですね。はい。 우리나라에도 지난 1999년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이 개장한 뒤 현재 296개의 점포가 문을 열었는데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 스타벅스 감성 마케팅, 스타벅스 100호점점의 숨겨진 비밀 등 성공 사례를 담은 책이 줄을 잇고 나는 커피를 마신다는 것보다 나는 스타벅스를 즐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애틀 스타벅스 1호점은 관광객이 몰리는 명소가 됐는데요. 커피 애호가들은 이곳에서 커피를 마신 것을 큰 자랑과 추억거리로 삼는다고 하네요. What's the original Starbucks location? So that's why we decided to come and She's actually a big Starbucks fan, so we had to come down here. This was the one place on her list. So 스타벅스의 뒤를 이어 많은 브랜드들이 세계 커피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음식 문화와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소는 식품 산업을 21세기 새로운 성장 산업 가운데 하나로 꼽았는데요. 실제 세계 식품 시장의 규모는 4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600조 정도. 자동차 산업에 비하면 2.8배, IT 산업에 비해서도 1.6배나 됩니다. 더구나 세계 식품 시장은 해마다 4.8%씩 성장해서 2020년에는 6조 3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이런 현대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찾다 보니까 옛날처럼 식품을 직접 구매해서 조리하는 것보다는 간편식을 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건강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기능성을 갖고 있는 건강식품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식품 산업이 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입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를 흐르는 외래순 해협. 외래순 연안, 덴마크 헬싱거 시에 있는 크런성은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햄릿의 배경이 된 곳인데요. 이 크런성 바로 옆에 있는 항구에서 스웨덴까지는 불과 4km, 100길로 20분이면 갈 수 있다네요. 그래서 국경 없는 이웃 나라인 덴마크와 스웨덴은 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해협을 중심으로 두 나라에는 거대한 식품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에는 세계 최고의 식품 기업인 네슬레와 500개 이상의 자회사를 거느린 유니레버, 우리나라 맥주 애호가들한테도 널리 알려진 칼스버그 같은 대기업을 포함해 1,000개 정도의 식품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요. 이 식품 기업들의 매출액은 48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무려 60조가 넘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내 총 생산의 11% 정도를 식품 산업에서 얻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던 식품 산업이 덴마크와 스웨덴에선 그야말로 나라 경제를 살찌우는 효자 산업인 셈입니다. Food industry is the most important industry in Denmark. About 100, the turnover is about 120 billion euros. So also compared to other European countries, the food industry in Denmark is very large. 연구 중심의 식품 산업이 발달한 네덜란드도 푸드밸리에서 65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 미국도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포도주 하나로 5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은 국경을 뛰어넘고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갈수록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초콜릿과 피자, 햄버거는 이미 지구촌 사람들의 입맛을 길들여 놓았습니다. 융프라우 정상에서 팔리는 한국 라면은 지난해 103개 나라에 수출되는데요. 특히 러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라면을 찾는다고 합니다. 연간 수출액도 2007년 1억 1,600만 달러에서 2008년 1억 3천만 달러, 지난해 1억 4,200만 달러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 라면이 8에서 9가지가 현지화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10가지 종류가 많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이것저것 골라 먹는 그런 여유가 많아서 특히 우리나라 라면 좋아하는 타입이고요. 또 인도, 파키스탄, 무슬림 쪽에만 가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맵고 또 얼큰한 그런 라면을 상당히 선호하는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음식도 글로벌화되고 있는데요. 김치도 그중 한 가지죠. 김치는 독특한 맛과 함께 그 효능이 알려지면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스나 신종플루 같은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김치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한 마트에 가볼까요? 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마트에는 김치가 한쪽 면을 다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는 상품입니다. 포기김치와 총각김치, 고들빼기와 갓김치, 묵은지, 동치미, 김치 종류도 다양하죠.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엔 미국 현지인 고객도 부쩍 늘었습니다. 김치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이 다시 찾기 때문이죠. They say a lot of non-Korean people are buying it here, and they seem to like it. And I take it to my friends at work or my friend's house, and they come up here and buy it too. 일본 신주쿠시의 한인 매장에도 일본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라면이나 고추장도 인기지만 이들의 관심은 단연 김치죠. 白菜キムチ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手作りなので手作り感がとても人気があります。で、あとは辛いものが好きな方が最近増えているというのも一つだと思います。 농림수산식품부는 김치를 세계화 명품화하기 위해 세계김치연구소를 세우고 한국 김치의 자리를 굳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로띠번이라는 빵도 동남아에서 개발돼 세계화된 음식이죠. 서울 명동에 있는 로띠보이 매장. 점심시간이 되자 좁은 매장 안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처의 젊은 직장인들이 간단한 빵과 음료로 점심을 대신하는 것이죠. 이 빵은 고소하고 은은한 커피 크림이나 달콤한 버터크림을 발라 커피와 함께 먹을 때 가장 맛있다고 하네요. 롯데보이 맛을 딱 표현하면 어떻게? 향기 좋은 커피 향과 부드러운 맛? 제가 먹어본 빵 중에 제일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해야 돼. 롯데버는 1998년 말레이시아의 히로탄이라는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지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태국과 대만 등지에서 5억 개 이상의 경이적인 판매를 기록하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글로벌 식품으로 자리를 잡았죠. 우리나라에도 2007년에 1호점이 문을 연 뒤 3년 만에 매장이 170개로 늘어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네요. 한국에서는 저희 대표이사가 영국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우연히 출장 중에 태국에서 롯데보이 제품을 접하고선 한국 사람 입맛에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한국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맛이 좋거나 건강에 좋다고 소문나면 순식간에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는 게 바로 식품 산업의 특징입니다. 또 이런 식품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상품 개발 노력도 치열하죠. 서울 명동의 한 라면 식당. 사업형 남짓한 식당에는 식사 시간이 따로 없을 정도로 항상 손님으로 붐빕니다. 이 집의 라면은 화끈한 매운맛이 일품인데요. 손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연신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화끈하고 좀 이렇게 속풀이 할 때 좋죠. 속풀이 할 때 좋고 시원해요. 시원하고 그냥 매운 게 계속 땡길 때 그럴 때가 좋은 거죠 뭐. 술을 좋아하는 식당 사장님이 해장을 위해 매운 음식을 만들다가 독특한 맛을 내게 됐다고 하네요. 술 좋아해서 아침에 이제 고춧가루 넣어서 먹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매운 거예요. 속이 아니고. 그래서 우연하게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만들어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콩나물이 또 술 드시고 아침에 좋지 않습니까? 또 콩나물 넣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매운맛은 입소문을 타게 됐고 지금은 전국에 97개 가맹점이 생길 정도로 브랜드화됐습니다. 상품 개발에 사활을 거는 기업이 이런 입소문을 놓칠 리가 없겠죠. 2006년은 GS 리테일에서 이 매운 라면을 자체 브랜드로 처음 출시했고요. 지난해 9월부터는 한국 야쿠르트까지 가세해서 일반 브랜드로 생산하고 있다네요. 식품 산업이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의 식품 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뜨겁습니다. 유럽의 식품 산업은 전통적인 낙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디를 가도 넓고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들판에서 수백 마리의 소들이 마음껏 풀을 먹고 뛰어놉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나는 신선한 풀을 먹고 자란 소들은 양질의 원유를 생산해내죠. 이를 바탕으로 곳곳에서 육아공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힐러골시 외곽에 자리한 유제품 회사 웰링고.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등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직원이 25명, 매출액은 연간 57억 원에 불과한 작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제품은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 10에서 15% 정도 비싸게 팔린다네요. 소가 먹는 사료에 다른 첨가제 대신 콩을 넣어서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기 때문이죠. 우유의 지방 함유량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고 사료에 넣는 콩의 종류를 다르게 해서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I would say to have an organic production, it will be about 10 to 20% more expensive to feed the cows and to have the production in itself, because all the food and all the ensilage the cows should have is more expensive. 또 이 회사는 낮에는 쉬고 밤 10시부터 작업합니다. 조금이라도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밤새 작업을 하고 새벽에 출하하는 것이죠. 낙농업이 발달한 덴마크에는 이런 유제품 회사가 수도 없이 많답니다. 일본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지역 단위로 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본 남단에 위치한 가고시마현. 가고시마현은 인구 170만 정도로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추진되는 전라북도와 규모가 비슷한 곳이죠. 이 현의 상징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쿠라지마 화산. 지난 한 해 동안 548차례, 올 1월에는 무려 100번이 넘게 폭발하면서 화산재를 내뿜었습니다. 가고시마현은 또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화산재와 잦은 태풍으로 벼농사는 짓기 힘들어서 주로 고구마를 심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품인 고구마를 이용한 식품 산업이 발달해 있죠. 가고시마 시에 있는 무소구라. 고구마 하나로 무려 200여 종의 소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고구마는 가을하면 녹말의 일부가 당분으로 변하는데요. 이 당분이 알코올로 발효되기 때문에 소주를 빚을 때는 먼저 고구마를 커다란 찜통에서 쪄야 합니다. 그 다음 항아리로 옮겨서 누룩을 넣고 2주일 정도 발효시키죠. 이것을 다시 증류시킨 다음에 탱크나 항아리에 옮겨서 최소 한 달 보름 이상 숙성시키면 드디어 소주가 탄생합니다. 고구마는 품종이나 수확 시기에 따라 맛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소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제품에서 섬세하고 꼼꼼한 일본인의 성격을 엿볼 수 있죠. それに食用芋というのがいろんな種類のが出ておりますので、それを使いますと甘みが出てきたり、コクがあったりいろんな形のものが出てきますので、それ品種によっても全然また違います。 일본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고구마 소주. 무소구라에서 만든 소주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700ml 한 병에 5,000엔. 우리 돈으로 65,000원 정도니까 한국 소주에 비하면 무척 비싼 편이죠. 무소구라 소주 회사는 고구마 소주 하나로 매년 26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네요. 이런 고구마 소주 회사가 가고시마에만 113개가 있고요. 생산되는 소주 종류는 1000가지가 넘는답니다. 대학에서는 더 맛있는 고구마 소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중인데요.
가고시마 대학 농학부에는 소주학과가 있습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 소주학과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죠. 3년 전 가고시마 현청과 소주업계가 협력해서 강좌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소주 공장의 장인들이 고령화되자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랍니다. 焼酎業界、焼酎メーカー一緒になってこれからの焼酎業界を担う人材を育成する。そして焼酎を鹿児島だけではなくて日本全体あるいは世界に向けてのブランド化を図れるような研究をあるいは人材育成を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業界と県が一緒になって作った講座です。 이 학과에서는 소주업체 직원들이 2년 과정의 대학원에 입학해서 자기 회사의 소주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효모균 발견부터 발효까지 그리고 향이나 맛을 좋게 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서 제품을 향상시키는 거죠. 가고시마 현에서는 고구마를 이용한 케이크나 과자도 발달해 있습니다. 가고시마시 중심가에는 가라이모 월드. 고구마 케이크와 스프를 파는 곳인데요. 가라이모는 우리말로 고구마라는 뜻이죠. 일본에선 원래 고구마가 전분으로 사용됐지만 우루과이 라운드의 영향으로 값싼 옥수수 전분이 들어오면서 고구마 전분은 설 곳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가고시마현이 고구마 상품 개발에 앞장서서 다양한 소주와 과자, 케이크를 개발한 것이죠. 가라이모 월드에서 판매되는 케이크는 무려 50 종류. 흰색과 보라색, 붉은색, 고구마 색깔에 따라서 케이크와 수프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다릅니다. 특히 요즘은 웰빙 바람을 타고 도쿄나 오사카 등 일본 곳곳에서 고구마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それを東京とか大阪とか都会で売って地元に若い人たちの職場を作ってるとこです。 가라이모 월드에는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는데요. 오늘은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해 고구마를 새로운 지역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무안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고구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데 적잖이 감탄하는 눈치죠. 항상 저희들보다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가고시마에는 고구마 소주와 과자를 판매하는 전시장도 많습니다. 20-30평 남짓한 그리 크지 않은 전시장. 호박보다 큰 고구마가 전시돼 있고 고구마로 만든 양갱과 우리나라 백설기 같은 가루캉. 색깔이 화려하면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는 긴스박. 과자처럼 생긴 가린똑. 이렇게 고구마 제품이 무려 270가지나 됩니다. 전시장의 판매 책임자도 고구마 소주를 즐기는 애주가인데요. 매일 2잔 정도를 마신다고 하네요. この中で一番お好きな焼酎は何ですか？ミナンカタです。理由は何ですか？理由は一番焼酎らしいです。香りもいいし。 가장 소주다운 그香りも 향도 가장 소주다운 그런 소주이기 때문입니다. 가고시마현은 그야말로 고구마 가공식품 백화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식품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 수준과는 차이가 많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식품 기업인 CJ 제일제당의 진천 두부 공장.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이곳에선 일반 두부와 해양 심충수를 응고제로 활용한 프리미엄 두부, 그리고 호박이나 검은깨 등을 첨가해 아침 대용식으로 개발된 모닝 두부를 생산합니다. 우리나라 두부 시장은 3,300억 원 정도로 풀무원과 CJ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죠. 두부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CJ는 거품을 제거하는 화학물질과 응고를 방지하는 유화제를 쓰지 않고 물리적인 공정만으로 두부를 생산하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소포제나 유화제 같은 것들이 그 식품 첨가물로는 허용은 되어 있지만은 그게 과량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뭐 그런 문제들이 없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공법을 개발해서 지금 두부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CJ는 지난 2006년부터 중국 북경에 두부를 수출하고 있는데 연간 수출액은 50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제1의 식품기업 CJ도 연간 매출액이 2008년 기준 3조 5천억 원 정도로 네슬레의 3%에 불과하고요. 순이익은 1000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매출액이 1조 원이 넘는 식품기업은 2008년 9개사에서 지난해 13개 회사로 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식품업체가 전체 식품업체의 91.4%를 차지할 정도로 식품산업이 영세합니다. 대부분의 식품업체가 단순 제조나 가공에 그치고 부가가치도 낮아서 다른 산업에 비해 뒤처져 있죠. 맛의 고장이라고 자부하는 전라북도에도 전통 특산품을 활용한 여러 가지 식품이 개발돼 있습니다. 전국 인삼의 7.7%를 생산하는 진안. 이곳 인삼은 특히 향이 진하고 항암 효과에 탁월한 사포닌 성분이 높습니다. 연간 수산 판매를 통해 420억 원, 홍삼 가공을 통해 1,0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죠. 고창에서는 복분자를 활용한 음료와 특산주가 발달해 있는데요. 혹시 복분자의 유래를 아시나요? 옛날에 어떤 노부부가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요. 너무나 몸이 약해서 좋다는 약을 모두 먹였지만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의 검은 딸기를 먹이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듣고 복분자를 먹였는데 아이는 놀랄 정도로 건강해져서 소변을 볼 때마다 요강이 뒤집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검은 딸기의 이름을 요강을 뒤집다는 뜻으로 복분자라고 부르게 됐답니다. 고창에서는 4,800여 농가에서 전국 복분자 생산량의 46%인 6,000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선운산 농협에서는 지난 2008년 10,000병의 복분자 원액을 일본에 수출했다네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일본 바이어한테 저희가 복분자를 선물을 했는데요. 그 바이어분께서 또 직접 드신 게 아니고 그 회사 회장님이 70세 노인분이신데 그분한테 선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회장분이 복분자를 드시고 바로 효과를 보셔가지고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품이냐 물어보신 다음에 수출을 바로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무주에는 머루 와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와인 업체는 4개. 수려한 덕유산 자락에도 양조장이 들어서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적상산에 있는 와인 동굴은 관광 명소가 됐죠. 임실은 국내에서 처음 치즈를 생산한 곳으로 벨기에 사람인 지정환 신부가 주민들에게 제조법을 알려주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지역 특산품으로 치즈를 생산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임실이 유일하죠. 순창에는 임금님에게 진상했던 고추장과 다양한 장류가 있고요. 부안에는 오디로 만든 음료수와 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전주 비빔밥은 지난 3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돼 전주시와 비빔밥 연합회 인증을 받은 업체만 전주 비빔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전라북도에는 식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맛과 재료가 풍부한데요. 이제 제대로 규모를 갖춰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가 식품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농정비전 2020을 발표했는데요. 2020년까지 매출 260조, 고용 212만 명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식품 산업을 키우겠다는 내용이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현재 선진국 대비 40에서 60% 수준인 식품 제조 가공 기술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이런 쪽에 소득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데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 좀 고급 이런 식품들의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한다 그러면 이 식품 산업은 우리 차세대, 우리의 어떤 성장, 동력 사업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는 식품 산업 육성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2008년에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했고요. 같은 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통일, 식품이라는 명칭을 집어넣었죠. (2007년부터는) 식품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했고요. 농림부 공모를 통해서 농산물과 특산품이 풍부하고 음식 맛이 뛰어난 전라북도를 국가식품 클러스터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말 익산 왕궁 지역을 입지로 선정했죠.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237만 제곱미터의 땅에 국내 최초로 식품 전문 국가산업단지를 세우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착공해 2013년 준공, 2015년까지 기업 입주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500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100개의 식품 기업과 10개의 연구소가 들어서게 되고 4만 8천여 명의 일자리, 9조 9천억 원의 생산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익산시 왕궁면 일대가 아시아 식품 산업의 중심지가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익산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식품 다국적 기업들이 다 모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 지원 체계, 즉 R&D 센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운집해서 기업과 연구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5번째 손가락에 되는 식품 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익산은 그걸 통해서 글로벌화된 그런 새로운 도시로 탄생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우선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데요. 앞으로 동북아 지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식품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동북아 경제 공동체는 인구가 14억 5천만 명으로 유럽연합의 3배에 이르기 때문에 2020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세계 식품 시장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비행기로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인구 100만 명의 도시는 60곳이나 있습니다. 중국 최대 도시 상해에서도 제일 번화가인 남경로. 서울 명동과 비슷한 이 거리에는 각양각색의 상점과 레스토랑, 백화점이 즐비한데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젊은이들의 발길이 붐빕니다. 이곳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한국 식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韩国那种姜茶，就泡的那种姜茶，效果很好，喝了效果很好。我们在韩国料理店里面吃的话还可以。 더구나 중국에선 수시로 식품 파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중국 사람들조차 자기 나라 식품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홍첸로에 있는 갤러리아 마트. 홍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갤러리아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식품은 한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고객이 많지만 중국 현지인들도 심심찮게 이 마트를 찾아옵니다. 이곳을 찾는 중국 사람들은 한국 식품이 신선하고 품질도 좋고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죠. 因为韩国的牛奶品质好吧，跟台湾的差不多。对。 한국 우유는 이제 그 중국보다도 제품이 좋고 대만하고 비슷합니다. 就是的东西产品质量比较有信用度。我买车的有时候买车的驴奶，什么小孩，反正我们2个小孩买驴奶都来买的，我到这边买的。我们家小孩在头面读书嘛，我们驴奶我女儿就走这边买，比较说好，质量好一点。 CJ 제일제당도 두부 하나로 북경에서만 연간 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신뢰성 뭐 그런 거. 중국 그 여러 이렇게 제품들이 보면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 대부분 생각하는 게 한국 제품은 비교적 안전하다, 안전하고 좀 믿을만하다. 뭐 그런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거대한 중국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면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성장 가능성은 상상 이상이겠죠. 또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 기업이 발달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식품 산업의 원료인 농업은 필연적으로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머루 와인을 생산하는 무주. 무주에서 머루를 재배하는 농가는 120가구, 재배 면적은 50만 제곱미터 정도인데요. 와인이 출하되면서 머루가 고소득 작목이 되자 재배 면적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무주에서 생산되는 머루는 연간 350톤에서 400톤 정도. 하지만 이 가운데 200톤 정도만 머루 와인의 원료로 사용된다네요. 그래서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파동을 종종 겪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턴 샘표 관장에서 머루로 만든 흑초를 생산하면서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었는데요. 매년 140톤의 무주 머루가 흑초 원료로 공급됩니다. 그 머루는 식용으로 쓸 수가 없고 가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머루 그 와이너리하고 또 음료로서 이렇게 활용이 됐는데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소진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샘표에서 100년 동안이라는 그 흑초를 개발함으로써 여기에 그 머루를 원료로 쓰게 됐는데 전라북도 식품 산업이 활성화되면 관련 농축수산물의 판로도 커질 겁니다. 또
그리고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근에는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희망의 땅이 있습니다. 새만금에는 아리올이라는 신도시와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전체 면적의 30%인 8,570헥타르는 농지로 조성됩니다. 이 농지를 활용하면 식품 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원료 공급 기지를 확보할 수 있죠. 농산물이 풍부하고 전통식품이 발달한 데다 인근에 거대한 시장까지 자리한 전라북도는 식품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네, 전라북도는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 준비된 땅, 아껴두었던 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식품 산업의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맛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전부터 그 전통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품 산업이 많이 발달돼 왔다는 것도 전라북도가 식품 산업의 최적지로서의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식품 기업뿐만 아니라 식품 개발과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국민들의 성원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식품 산업은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식품 산업, 그 중심에 익산과 전라북도 그리고 새만금이 있습니다.